유성그룹의 35층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든 임원들은 마치 거대한 포식자 앞에 선 작은 동물처럼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지훈 회장, 재계에서 얼음 요새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방금 보고를 마친 부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그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영혼을 꿰뚫는 듯했다. 그래서 당신 말은 시장 예측 실패와 경쟁사의 예상치 못한 공세 때문에 1분기 신사업 프로젝트가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건가?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강철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값비싼 마호가니 테이블 위를 미끄러지며 모든 사람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변명을 늘어놓던 박 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등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굳건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잠시 후 그는 몸을 돌려 박 부장을 향해 말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박 부장, 당신은 유성의 가치를 훼손했어.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 그의 선고는 간결하고 단호했다.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듯 그는 가차없이 사람을 잘라냈다. 박 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주저앉았고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강지훈에게 있어 회사는 거대한 전쟁터였고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냉혹한 결정도 서슴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그가 유성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이자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였다. 회의가 끝나고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뒤를 따르던 충직한 김 비서는 조심스럽게 오늘의 일정 보고를 마쳤다. 지훈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은 수백, 수천 개의 데이터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에 몰두했다. 그에게 일은 삶 그 자체이자 그의 존재 이유처럼 보였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까지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마침내 마지막 서류의 사인을 마친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8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잠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군집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단축 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 씨, 이제 끝났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지훈의 얼굴에서 얼음 같던 표정이 눈 녹듯 사라졌다. 응, 서연아, 이제 막 끝났어. 지금 출발할게.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다정했다.
그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다. 저녁은 먹었어? 그는 아내의 안부를 물으며 집무실을 나섰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갑자기 부드러워진 그의 분위기에 놀라며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회장님의 이런 모습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강지훈은 영원히 녹지 않을 만년설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강지훈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모던한 2층 저택이었다.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차고로 들어서자 집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흙과 유약의 독특한 향기가 그를 맞이했다. 집안은 온통 안에 한서연의 손길이 닿은 예술 작품들로 가득했다. 그녀가 직접 빚은 도자기들, 그녀가 고른 그림들, 그리고 그녀가 가꾼 작은 실내 정원까지. 이 공간은 강지훈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다녀왔어. 그가 나지막이 말하자 안쪽 작업실에서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아직 젖은 흙이 묻어 있는 여자, 그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어서 와요, 지훈 씨. 오늘 많이 힘들었죠? 서연은 그의 굳은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그에게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재킷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따뜻했다. 그 손길 하나에 지훈의 하루의 피로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당신 얼굴 보니 살 것 같네. 지훈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의 품에 안긴 서연은 기분 좋은 듯 웃으며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거짓말. 회사에서는 얼음 요새처럼 굴었으면서 그녀의 말에 지훈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그 사람들이고 당신은 내 세상의 유일한 예외야.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는 차갑고 무서운 지배자였지만 오직 이 여자, 한서연 앞에서만 그는 평범한 남자, 사랑에 빠진 남편일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약점이자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은 서툰 솜씨로 남아 서연을 도왔다. 야채를 씻고 그릇을 옮기는 그의 모습은 유성그룹의 회장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고 자연스러웠다. 식탁에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새로 구상 중인 도자기 디자인에 대해 신이 나서 설명했고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그에게는 회사의 수조원짜리 프로젝트보다 아내가 이야기하는 작은 도자기 하나가 더 중요하고 소중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서연의 작업실로 따라 들어갔다. 작업실은 흙냄새와 함께 그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도자기들이 저마다의 형태를 뽐내며 진열되어 있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품들이 물레 위에서 다음 공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다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에 따라 평범한 흙덩이가 점차 아름다운 곡선을 가진 항아리로 변해갔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재능 있는 도예가였다. 그녀의 작품은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재능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응원했다. 그가 그녀를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녀의 갤러리에서였다. 그는 우연히 들른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손에 쥔 그였지만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예술가적 영혼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 평생 처음으로 끈질긴 구애를 했고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지훈 씨, 이것 좀 봐요. 이번에 새로 나온 유약인데 색이 정말 예쁘죠? 서연이 작은 접시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접시를 들여다보았다. 그러네, 당신 작품이랑 잘 어울리겠어.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녀를 보물처럼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정략 결혼을 했거나 혹은 그의 배경을 보고 접근한 여자와 결혼했을 것이라고 수군거렸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지훈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있었고, 서연은 주방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햇살이 거실 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집안을 따뜻하게 밝혔다. 서연은 갓 구운 빵 냄새와 커피 향 속에서 태블릿 PC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로 예술계 소식이나 전시회 정보를 찾아보곤 했다. 그러던 중 그녀의 눈에 한 기사가 들어왔다. 연예, 가십 섹션에 올라온 작은 기사였지만 제목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신진 갤러리의 수상한 성공, 그 뒤에 숨은 거물급 스폰서는 누구? 기사는 특정 갤러리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급부상한 도예 전문 갤러리라는 설명과 함께 묘사된 내용은 누가 봐도 서연의 갤러리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갤러리의 성공을 칭찬하는 척하면서도 그 성공이 순수한 예술적 성취가 아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자본력과 권력의 지원 덕분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심지어 갤러리 관장이 재벌가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며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기사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악의적인 추측을 덧붙여 그녀와 그녀의 갤러리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녀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노력과 열정이 한순간에 스폰서 덕분이라는 말로 폄하되는 것 같아 억울하고 분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남편의 배경 덕분이라는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던가. 그녀는 일부러 남편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갤러리를 키워왔다. 그런데 이 기사는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지우는 소파에 앉아 있는 서연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유성그룹의 회의실에서 보았던 그 얼음 요새의 눈빛으로 변했다. 아니, 그보다 더 차갑고 살벌한 기운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고 그의 손가락은 태블릿의 모서리를 부술듯이 꽉 쥐고 있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지훈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살기가 느껴졌다. 그는 누구보다 서연이 자신의 이름과 배경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감히 누군가가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자부심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그것은 지훈에게 있어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옅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신경 쓰지 마, 서연아. 이런 기사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와. 그냥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야. 지훈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며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웠지만
그를 오랫동안 봐온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갤러리 이미지에 좋지 않을 거예요. 다른 작가님들께도 죄송하고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자신보다도 자신과 함께 일하는 다른 예술가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작품 활동에만 전념해. 알았지? 지훈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는 서연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어두운 면이나 냉혹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영원히 따뜻하고 든든한 남편으로만 남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기사의 배우를 찾아내기 위한 계획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보물을 건드렸는가. 그는 그 대가를 반드시, 그것도 아주 처절하게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날 아침 강지우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를 오래 보좌 해온 김 비서는 회장님의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챘다. 그의 주변 공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지훈은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그룹 정보팀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하나 꾸려. 그리고 어젯밤 인터넷에 올라온 한 갤러리에 대한 악성 기사의 출처와 배우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소한 단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시 지시를 이행했다. 그는 회장님이 왜 특정 갤러리에 대한 기사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가 오랫동안 지훈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다. 지훈은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슬픈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을 건드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세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이제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패배자는 단 한 명뿐일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가십성 기사로 시작되었던 불씨는 하룻밤 사이에 걷잡을 수 없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익명의 기사는 더 자극적인 제목과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들과 함께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퍼져나갔다. 재벌가 며느리의 우아한 예술가 놀이, 금수저 갤러리 관장의 실체 등 이제는 한서연의 갤러리 연년의 이름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 댓글창은 익명성에 기댄 악의적인 추측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저 재벌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씹고 즐길 뿐이었다. 그 파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한서연의 갤러리는 그날 아침부터 빗발치는 문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몇몇 언론사에서는 집요하게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일부는 악의적인 의도를 숨기지 않은 채 질문을 던져왔다. 서연은 직원들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대응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녀와 함께 꿈을 키워나가던 작가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당장 다음 주에 개인전을 열기로 예정되어 있던 젊은 화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관장님, 저 어떡하죠? 기사 보셨어요? 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보다 관장님에 대한 이야기만 가득해요. 제 그림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는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서연에게 발탁되어 겨우 첫 개인전의 기회를 잡은 작가였다. 그의 꿈이 담긴 소중한 전시회가
이런 불미스러운 가십의 배경으로 전락해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순수한 열정이 오염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김 작가님, 걱정 마세요. 이건 제 문제이고 제가 해결할 거예요. 작가님의 작품은 그 자체로 빛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이런 소음 때문에 그 가치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서연은 애써 굳건한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켰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은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늘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예술가 한서연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세상은 그녀에게 끊임없이 강지훈의 아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정보팀은 유성그룹 본사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보안구역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수십 명의 최고 전문가들이 수백 대의 서버와 모니터 앞에서 최초 기사가 업로드된 IP 주소를 추적하고 있었다. 그들은 디지털 세상의 유령처럼 흔적을 감추고 나타나는 배우를 쫓아 거미줄처럼 얽힌 데이터의 망을 파헤쳤다. 김 비서는 지훈의 집무실에 서서 중간 보고를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무거웠다. 최초 기사를 올린 블로그는 대포 계정을 사용했고 서버는 해외 여러 곳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정하고 흔적을 지우려 한 흔적이 보입니다. 김 비서가 보고하자 지훈은 미동도 없이 서류를 검토하며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서 못 찾겠다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박감은 김 비서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저희 팀이 역추적한 결과 최종적으로 자금 일부가 흘러들어간 광고 대행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블랙미러라는 소규모 업체인데 주로 기업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바이럴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입니다. 지우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김 비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그 광고 대행사의 주 고객 리스트를 확인해봐. 최근 1년 동안 그들에게 가장 많은 돈을 쓴 고객이 누구인지. 지훈의 명령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그는 단순히 기사를 쓴 기자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한 몸통을 원했다. 깃털 몇 개를 뽑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뱀의 머리를 잘라내고 싶었다. 몇 시간이 흐른 후 김 비서는 다시 지훈의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얇은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블랙미러의 최대 고객은 지난 1년간 대함건설이었습니다. 대함건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지훈의 집무실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진 순간이었다. 대함건설의 회장 박태석. 언제나 호시탐탐 유성그룹을 노리고 사사건건 지훈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야심만만하고 비열한 남자. 박태석과 강지훈의 악연은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몇 년 전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입찰이 있었다. 유성그룹과 대함건설은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 박태석은 정관계에 깊숙이 뿌리내린 인맥과 로비를 이용해 거의 사업을 따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지훈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미래 도시의 비전을 담은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으로 전세를 단번에 뒤집어 버렸다. 그는 박태석이 뿌려놓은 검은 돈과 인맥의 거미줄을 오직 실력 하나로 끊어버린 것이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박태석의 얼굴에 떠올랐던 굴욕감을 지훈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후로 박태석은
지훈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지훈에게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지만 뒤에서는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유성그룹을 괴롭혔다. 핵심 인력을 빼가려 하거나 유성그룹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지훈의 철벽 같은 방어와 예리한 반격에 막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박태석은 지훈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가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건드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박태석, 지훈은 그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상대를 향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업적인 경쟁이라면 얼마든지 정정당당하게 받아줄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밖에 없는 연약한 여자를 공격의 도구로 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짓이었다. 그는 박태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직접 가르쳐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퇴근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연아, 나 이제 출발했어. 저녁은 뭐 먹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까?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안에서 들끓는 폭풍을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이 더러운 싸움에 조금이라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내가 언제나처럼 아름다운 것만 보고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갤러리에서 돌아와 소파에 지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지훈은 조용히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아니에요.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냥 속상해서요. 제 노력과 진심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왜곡되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서연을 가만히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거대한 요새 같았다.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 당신의 재능과 열정은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어.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의 위로에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이 남자의 품에 안겨 있으면 정말로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모습 뒤에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 마음이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강지훈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박태석에게 어떻게 복수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있었다. 단순한 반박 기사를 내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너무 시시했다. 그런 방식으로는 박태석 같은 인간에게 아무런 타격을 줄 수 없었다. 그는 박태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자존심, 그의 제국, 대암건설 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생각이었다. 그는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 밤이 깊어지고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훈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대암건설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무제표,
주가 동향,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그리고 박태석의 개인적인 자금 흐름까지. 그는 거대한 제국의 약점을 찾기 위해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의 눈은 잠들지 않는 사냥꾼처럼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겉으로는 평온한 호수처럼 보였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그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 아직 박태석은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강지훈의 정보팀이 파고들수록 박태석의 추악한 음모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거대한 검은 야망의 일부였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았다. 한서연의 갤러리를 향한 공격은 단지 수면 위로 드러난 작은 얼음 조각에 불과했고, 그 아래에는 유성그룹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하고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었다. 정보팀은 블랙 미러에 흘러 들어간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유령 회사를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 회사들은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대암건설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발견은 주식시장에서 포착되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성그룹의 몇몇 비주력 계열사들의 주식에 이상한 거래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다. 특정 세력이 대규모로 공매도를 실행하고 있었고, 그 시점은 절묘하게도 해당 계열사에 대한 부정적인 루머나 분석 보고서가 시장에 퍼지는 시기와 일치했다. 그리고 그 루머의 진원지를 추적하면 어김없이 박태석이 배후에 있는 블랙미러와 같은 홍보 대행사들의 이름이 나왔다. 한서연의 갤러리에 대한 공격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닙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올린 보고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박태석 회장은 계획적으로 유성그룹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의 주가를 폭락시킨 후 헐값에 적대적 인수를 시도하려는 속셈입니다. 사모님에 대한 공격은 회장님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유성그룹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켜 전체적인 혼란을 야기하려는 고도로 계산된 연막 작전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대담했다. 강지훈은 보고서를 읽으며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박태석은 자신의 아내를 그저 전쟁의 소모품, 체스판의 졸 정도로 취급한 것이다. 아내의 순수한 꿈과 열정이 담긴 공간을 자신의 더러운 야망을 위한 제물로 삼으려 했다. 지우는 손에 든 펜을 부러질 듯이 꽉 쥐었다. 그는 박태석이 저지른 실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그는 조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왕의 심장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 주 주말 국내외 기업 총수들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자선 행사가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런 사교적인 자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지훈이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서연과 함께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한서연을 얼마나 아끼고 신뢰하는지, 그리고 외부의 흔들림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서연 또한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숨어만 있는 것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행사장에 두 사람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완벽한 턱시도 차림의 강지훈과 우아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은 마치 그림 속 한 장면처럼 완벽하게 어울렸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시선 속에는 감탄 외에도 노골적인 호기심과 수군거림이 섞여 있었다. 최근의 스캔들 때문에 그들은 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 메이커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날카로운 시선들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지훈이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그녀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고개 들어, 서연아, 당신은 이 세상 누구보다 당당할 자격이 있어. 저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저 당신의 아름다움에 질투하는 것 뿐이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을 향한 따뜻함과 신뢰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허리를 폈다. 그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내 남편의 아내이자 예술가 한서연이다. 그녀는 당당하게 미소를 지으며 지훈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지훈은 시종일관 서연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박태석 회장이 그 모습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위축되어 있거나 최소한 아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강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박태석은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에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강지훈의 저 완벽한 가면을 벗겨내고 싶었다. 그는 잔을 든 채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로 다가왔다. 강 회장, 오랜만이군.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구먼. 그는 지훈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무례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박태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연을 향해 말을 걸었다. 한 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작품 활동 잘 보고 있소. 역시 예술은 돈 걱정 없이 해야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법이지. 그런 의미에서 강 회장은 정말 훌륭한 후원자야. 안 그렇소? 그의 말은 칭찬의 형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서연의 자존심을 짓밟는 교묘한 독침이었다. 그녀의 모든 성취가 남편의 돈 덕분이라고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런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가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대답하려는 순간 지훈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가렸다. 그의 행동은 본능적인 보호의 표시였다. 지훈은 박태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는 이글거리는 용암과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귓속말처럼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박 회장, 내 아내의 가치는 당신처럼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어. 지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태석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재능과 품위 같은 것들은 돈으로 샀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당신이 평생을 바쳐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이지. 그 사실을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에 주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지훈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는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박태석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벽하게 모욕당했다. 강지훈의 말은 단순히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의 온화한 사업가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비열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내 이놈, 젊은 놈이 벌써부터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오만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발악처럼 들릴 뿐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남겨진 박태석은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을 받으며 분노에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오늘 밤의 일로 인해 두 사람의 적대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강지훈은 이 싸움이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전면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밤 일로 인해 남편이 얼마나 큰 위험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직감할 수 있었다. 박태석은 결코 이대로 물러설 인간이 아니었다. 미안해. 당신을 그런 자리에 데려가는 게 아니었는데.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오히려 시원했어요.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를 안심시키고 싶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는 서연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결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부러지지 않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여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서재에 앉아 박태석의 제국, 대암 건설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방어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오직 공격뿐이다. 그는 박태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거대한 성을 기초부터 하나씩 무너뜨려 완벽한 폐허로 만들어버릴 생각이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의 심장을 채웠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자선 행사에서 있었던 격렬한 충돌 이후 강지훈의 저택에는 무겁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 거의 매일 밤을 서재에서 지새웠다. 그는 거대한 모니터에 대한 건설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자금 흐름도를 띄워놓고 보이지 않는 적의 심장을 향해 찌를 비수를 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냉정함을 넘어선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그는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가며 전쟁을 준비하는 냉혹한 전략가 그 자체였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박태석을 무너뜨리는 것,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서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거대한 싸움을 시작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밤늦게 서재로 가져다 주는 차가 식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새벽녘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인 그의 지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아려왔다. 자신 때문에 그가 이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싸움의 원인이자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 또한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했다. 기업 경영이나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녀가 가진 것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예술계의 인맥뿐이었다. 그것이 과연 이 거대한 싸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지워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녀는 단순한 강지훈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의 곁에 서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갤러리에 원로 도예가인 윤 선생이 찾아왔다. 그는 서연이 예술가로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장인이었다. 그는 최근의 불미스러운 소문에 대해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방문한 것이었다. 관장, 세상에는 자네의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다네. 그런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자네의 길을 가게. 그의 따뜻한 격려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동안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윤 선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요즘은 예술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야.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작업실도 하루아침에 돈의 논리 앞에 사라져버리니 말일세. 그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 선생은 착잡한 목소리로 얼마 전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가 수십 년간 사용해왔던 강북의 작업실 부지가 최근 대규모 재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헐값에 수용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가 바로 대암건설이었다. 그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예술가들을 내쫓았지. 처음에는 주변 땅을 하나씩 사들이더니 나중에는 온갖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왔다네. 결국 우리 같은 늙은 예술가들은 평생의 터전을 헐값에 넘기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 윤 선생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 땅은 원래 개발이 제한된 녹지 지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도가 변경되었지. 그리고 그 과정에 시의회 의원 몇몇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대암건설, 그리고 박태석. 윤 선생이 무심코 던진 이야기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태석의 제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단면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남편이 찾고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그녀는 윤 선생에게 그 재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진지한 모습에 윤 선생은 의아해했지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섣부른 추측으로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갤러리를 방문하는 다른 예술가들, 평론가들, 그리고 컬렉터들과의 대화 속에서 대암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의식적으로 수집했다. 놀랍게도 윤 선생과 비슷한 피해를 본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었다. 박태석은 예술가들이 소유한 경치 좋은 부지들을 헐값에 매입하여 고급 빌라나 리조트를 짓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항상 석연치 않은 행정적 특혜와 정치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공통된 증언들이 흘러나왔다. 서연은 자신이 수집한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흩어진 파편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을 하나로 모으자 거대한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박태석과 부패한 정치인들, 그리고 비리 공무원들 사이의 추악한 유착 관계였다. 박태석은 뇌물을 통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불법적인 로비로 용도 변경과 같은 행정적 특혜를 받아왔다. 그는 예술가들의 터전을 빼앗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였다. 마침내 서연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자신이 모은 증언과 자료들을 하나의 보고서로 정리했다. 그녀는 예술가 특유의 섬세함과 직관력으로 흩어져 있던 사실들을 연결하고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명확하게 재구성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지훈의 서재문을 두드렸다. 지훈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나 지금 바쁜데. 그는 아내를 이 차가운 전쟁터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지훈 씨. 당신에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제야 아내의 비장한 표정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자신이 정리한 보고서를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연과 보고서를 번갈아 쳐다보며 빠른 속도로 페이지를 넘겼다. 보고서에는 대암건설이 지난 몇 년간 진행해온 부동산 개발 사업들의 리스트와 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 피해를 본 예술가들의 구체적인 증언, 그리고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들의 명단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지훈이 수많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기업 내부 자료를 분석하며 찾으려 했던 박태석의 아킬레스건, 그 실체가 바로 아내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금융 데이터와 재무제표라는 숲만 보고 있었지만 서연은 그 숲이 서 있는 땅, 그 자체가 썩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다. 서연아, 이걸 당신이 어떻게...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충격과 감탄, 그리고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아내를 그저 지켜줘야 할 연약한 존재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날카롭고 치명적인 무기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전쟁을 함께 치르는 그의 가장 강력한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품에서 그녀의 가녀린 몸이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연아. 내가 당신을 너무 과소평가했어. 지훈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으로 잠겨 있었다. 당신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자 나를 완성시키는 유일한 사람이야. 서연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드디어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의 어둠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제 반격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한서연, 그녀가 가져온 진실의 불씨로부터 타오를 것이었다. 한서연이 가져온 보고서는 단순한 정보 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롭고 치명적인 지도와 같았다. 그날 밤 강지훈의 서재는 전쟁을 앞둔 사령부의 작전실처럼 변했다. 그는 아내가 가져온 자료들을 자신의 정보팀이 수집한 금융 데이터 및 내부 정보와 결합하기 시작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박태석의 대암건설이라는 거대한 성이 얼마나 부실하고 추악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음 날 새벽, 강지훈은 김비서와 핵심 전략팀을 긴급 소집했다. 평소의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수비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오직 공격뿐이었다. 그는 박태석처럼 언론을 이용한 지저분한 여론전을 펼칠 생각이 없었다. 그런 방식은 너무 시끄럽고 비효율적이었다.
그의 방식은 훨씬 더 조용하고 정교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는 상대의 뼈와 살을 분리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대암건설의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다.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의 대암건설에 복잡한 자금 조달 구조를 띄우며 말했다. 박태석은 금융권의 막대한 대출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우리는 그 근간을 흔들 것이다. 언론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직접 통제하는 기관들을 움직일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분야, 바로 숫과 논리를 이용한 전쟁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대암건설의 주거래 은행들과 외국계 투자자들이었다. 지훈의 팀은 서연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암건설의 부동산 비리 의혹에 대한 익명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감정적인 비난 대신 건조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률적 검토 의견만을 담았다. 특정 부지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예상 수익률의 과대 계산 가능성, 잠재적 법률 리스크로 인한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 등 금융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보고서는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지훈이 수년간 관리해온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각 은행의 리스크 관리팀과 외국계 펀드 매니저들에게 조용히 전달되었다. 그는 박태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그저 대암건설의 우발부채 가능성에 대한 심층 분석 자료라는 형태로 전달했을 뿐이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당신들이 투자한 회사는 겉보기와 다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돈의 세계에서 의심은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간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대암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해 주었던 은행들은 내부적으로 긴급 리스크 재평가에 들어갔다. 신규 대출은 전면 보류되었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불투명해졌다. 대암건설의 주요 주주였던 외국계 투자 펀드들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캔들이 표면화되어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먼저 발을 빼려는 것이었다. 박태석은 영문도 모른 채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갑자기 은행들이 돈줄을 죄기 시작했고 믿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렸다. 주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투매 물량에 연일 폭락했다. 그는 이것이 강지훈의 소행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물증이 없었다. 모든 것은 시장의 논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사지가 묶인 채 서서히 익사해가는 기분이었다. 강지훈의 두 번째 공격은 훨씬 더 대담했다. 그는 서연이 찾아낸 정치권 로비 의혹 자료를 야당의 유력한 한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 의원은 오랫동안 여당과 결탁한 기업들의 비리를 추적해온 인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지훈은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 그저 정의를 위해 사용해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박태석과 현직 시의원들 사이에 검은 거래 내역이 담긴 자료를 넘겼을 뿐이다. 며칠 후 국회에서는 거대한 폭탄이 터졌다. 그 의원은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대암건설의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을 전격적으로 폭로했다. 구체적인 개발 지구의 이름,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날짜, 그리고 그 과정에 개입한 시의원들의 실명까지 거론되었다. 언론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고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대암건설과 박태석에게로 향했다. 검찰은 여론의 등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상황은 박태석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이름은 매일 뉴스 사회면을 장식했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성공한 사업가라는 이미지는 한순간에 부패한 범죄자로 추락했다.
그가 자랑하던 정관계 인맥들은 그와의 관계를 부정하며 꼬리를 잘랐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회사는 자금난과 검찰 수사라는 이중고에 휘청거렸고 부도 위기까지 거론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강지훈은 유성그룹의 회장실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처럼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단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그의 적은 이미 심장에 칼이 꽂힌 채 죽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강지훈의 방식, 얼음 요새의 전쟁 방식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오랜만에 서연과 함께 그녀의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엉성한 솜씨로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만지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뒤에서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주며 흙을 빚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작업실 안은 흙냄새와 두 사람의 조용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며칠간 그를 짓누르던 살벌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오직 아내의 앞에서만 무장해제되는 평범한 남자였다. 요즘 회사 일은 괜찮아요? 당신 얼굴이 많이 편해 보여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는 대암건설의 소식을 보고 있었지만 애써 모르는 척했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 당신 덕분이야. 지우는 작업을 멈추고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한편 무너져가는 자신의 제국을 지켜보던 박태석은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토록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지며 미친 듯이 분노를 터뜨렸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이성을 잃은 박태석의 머릿속에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카드가 떠올랐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비열하고 위험한 방법이었다. 강지훈, 내 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 주마. 내 놈도 나와 똑같은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그의 눈은 증오와 광기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한서연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갤러리 문을 닫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시장의 조명을 끄고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킨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섰다. 싸늘한 밤 공기가 뺨에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남편에 대한 생각으로 따뜻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싸움도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곧 도착할 남편의 차를 기다리며 오늘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따뜻한 스튜를 끓여주어야겠다고 생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녀가 막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검은색 밴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연이 놀라 멈칫하기도 전에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두 명이 순식간에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누구세요? 그녀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한 남자가 능숙하게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남자가 그녀를 차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검은색 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작은 스카프만이 싸늘한 아스팔트 위에 뒹굴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유성그룹 본사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대함건설은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채권단은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태석은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마무리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는 유일한 안식처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가 막 재킷을 걸치려던 순간 그의 개인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여보세요. 지훈이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귀에 익지만 광기로 뒤틀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내 목소리 기억하나? 박태석이었다. 지훈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박 회장, 이런 비겁한 짓을 할 시간이 있다면 검찰 조사나 성실히 준비하는 게 좋을 텐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다. 하지만 박태석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조사? 이제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 그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을 시작할 거거든. 너와 나 단둘이서 말이야. 무슨 헛소리지? 지훈이 묻는 순간 박태석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놈이 가장 아끼는 보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아주 소중하게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지훈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과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의 머릿속에 안에 한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박태석,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태석은 그 떨림을 즐기기라도 하듯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에게 말했다. 자, 우리 강 회장님께 인사 한번 드려야지.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 씨,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강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났다. 그를 수십 년간 지탱해왔던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의 성벽, 그 단단하던 얼음 요새가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무시무시한 용암, 순도 높은 분노가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박태석. 지훈이 내뱉은 이름은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맹수가 내지르는 포효와 같았다. 내 안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렸다간 내가 너를 어떻게 할지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테니까. 그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전화선을 타고 박태석에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박태석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드디어 그 가면이 벗겨지는구나, 강지훈. 그래, 바로 그 얼굴을 보고 싶었어. 내 요구를 들어. 그럼 내 아내는 무사히 돌려보내주지. 박태석은 유성그룹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하고 대함건설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하며 언론 앞에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 조건들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야 한다. 그는 박태석이 말을 하는 동안 다른 손으로는 이미 김 비서에게 비상 호출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집무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는
강지훈의 얼굴을 보고는 숨을 삼켰다. 그가 평생 모셔왔던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은 제어되지 않는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도 차가웠다. 지금부터 내 모든 명령을 기록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한다. 유성그룹의 모든 보안팀과 정보팀을 비상 소집해 군 출신 특수 요원들로 구성된 그림자 팀도 즉시 가동시켜. 그림자 팀은 유성그룹의 극비 보안 조직으로 오직 회장의 직속 명령만을 받는 최정예 요원들이었다. 그들의 존재는 김 비서조차 어렴풋이 알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이 문제가 법이나 비즈니스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모님 갤러리 주변의 모든 CCTV, 교통통제 시스템, 통신 기록을 샅샅이 뒤져 1분 안에 납치 차량을 찾아내. 그리고 경찰에는 아직 알리지 마. 내가 직접 해결한다. 그의 명령은 빠르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CEO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건 한 마리에 굶주린 늑대였다. 몇 분 후 정보팀으로부터 납치 차량이 특정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대포차였지만 요원들은 순식간에 도시의 수백만 대의 카메라를 분석하여 차량의 예상 이동 경로를 추적해내고 있었다. 그들은 인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곳은 과거 대함 건설이 소유했던 부지였다. 지우는 즉시 그림자 팀과 함께 헬리콥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인천의 폐공장,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박태석은 의자에 묶인 서연을 앞에 두고 초조하게 강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에게 한서연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였으니까.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공장 밖에서는 협상을 위한 전화가 아니라 완벽하게 통제된 군사작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그림자 팀 요원들이 소음기를 단 총을 든 채 공장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방탄조끼를 입고 직접 작전을 지휘했다. 그의 귀에 꽂힌 무선 이어폰에서는 요원들의 침투 보고가 실시간으로 들려왔다. 알파팀, 동쪽 진입로 확보. 브라보팀, 저격 위치 완료. 그는 모니터를 통해 공장 내부의 열 감지 영상을 보고 있었다. 인질과 납치범들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그는 박태석과 서연이 있는 중앙홀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루트를 계산했다.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갔다. 분노는 그의 심장을 불태웠지만 그의 머리는 얼음처럼 냉정했다. 진입. 지훈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요원들은 소리 없이 공장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외곽을 지키던 박태석의 부하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 직접 이끄는 팀이 중앙홀의 거대한 철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박태석과 서연은 놀라 입구를 쳐다보았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지옥의 사자처럼 걸어나오는 강지훈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 내 이놈. 당황한 박태석은 비명을 지르며 서연의 목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도 무사하지 못해. 그는 서연을 인간 방패 삼아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지훈 씨. 그녀의 애타는 부름에 지훈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총을 내렸다. 진정해, 박태석.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러니 내 아내에게서 떨어져. 그가 박태석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바로 그 순간 공장의 천장 유리창이 깨지며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밧줄을 타고 순식간에 박태석의 등 뒤로 내려왔다. 박태석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요원은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제압하고 손에 든 유리 조각을 빼앗았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번개처럼 달려가 서연을 끌어안고 그녀의 몸을 감쌌다. 괜찮아, 서연아, 이제 괜찮아. 내가 왔어. 그는 아내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으며 끊임없이 속삭였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 뒤늦게 도착한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했다. 박태석과 그의 부하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납치라는 최악의 범죄까지 저지른 그에게는 이제 그 어떤 동정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든 채 아수라장이 된 공장을 말없이 빠져나왔다. 차가운 밤하늘 아래 그는 오직 아내의 온기만을 느끼며 굳게 다짐했다. 다시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이 소중한 보물을 위협하게 두지 않겠다고. 얼음 같던 그의 세상의 유일한 태양,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기꺼이 악마가 될 수도 있었다. 납치 사건의 여파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대한민국 재계를 휩쓸었다. 박태석 회장의 극단적인 범죄 행위는 대암건설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부동산 비리와 정관계 로비, 불법적인 자금 조성 혐의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성공 신화는 한낱 탐욕으로 얼룩진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여론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남아있던 동정론마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의 제국이었던 대암건설은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동안 강지호는 외부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한서연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그는 아내가 단 한 번의 언론 인터뷰나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오직 그만이 아는 상처로 남기를 바랐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를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처리했고 자신 역시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세상은 대암건설의 몰락과 유성그룹의 승리를 이야기했지만 강지훈에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아내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다. 사건 이후 서연은 며칠 동안 깊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낯선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불안해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룹의 모든 중요한 업무를 김 비서에게 위임하고 무기한 휴가를 냈다. 유성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회장님의 이런 모습에 놀랐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의 얼음 요새 회장님에게 얼마나 뜨거운 심장이 숨겨져 있었는지 어렴풋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매일 밤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녀가 악몽을 꾸며 신음할 때면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내가 여기 있다고 속삭여 주었다. 낮에는 그녀와 함께 조용한 정원을 산책하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았다. 그는 서툰 솜씨로나마 그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기도 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사랑하는 아내의 상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평범한 남편일 뿐이었다. 시간이 약이었을까? 아니면 지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이었을까? 서연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희미한 미소가 돌아오기 시작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지훈에게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지훈 씨, 저 다시 작업실에 가보고 싶어요. 그 말에 지훈은 책을 내려놓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일에 대해 입을 연 것이었다. 그의 눈에 서린 걱정을 읽었는지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흙을 만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믿었다. 두 사람은 함께 서연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모든 끔찍한 기억이 시작된 장소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했다. 작업실에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결심한 듯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하게 물레 앞에 앉았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눈을 감고 차가운 흙의 감촉을 손으로 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물레를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흙이 그녀의 손길에 따라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가면서 그녀의 손 떨림도 점차 멈추었다. 그녀의 표정은 경건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흙을 빚으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부서지고 조각났던 마음을 다시 하나의 온전한 형태로 빚어내고 있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그의 아내는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외부의 폭력에 굴복하는 대신 그것을 자신의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삶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서연은 다시 활기찬 예술가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영감으로 새로운 작품 시리즈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이전보다 더 깊은 생명력과 성숙함을 담게 되었다. 강지훈 역시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여전히 일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지만 이전과 같은 살벌한 냉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주 희미하지만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았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얼음 요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가진 진정한 리더로 존경받게 되었다.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어떤 기업이나 부보다 더 소중한 지켜야 할 보물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 시간은 반드시 아내와 함께 보냈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소소한 일상을 즐겼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주말 오후 서연의 갤러리에서는 그녀의 새로운 개인전 상처로부터의 재생, 자셔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그녀의 작품에 담긴 깊은 서사와 예술적 성취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찬사를 보냈다.
이전의 스캔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고 그녀는 이제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예가 한서연으로 온전히 인정받게 되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작업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다. 지우는 서툰 솜씨로 작은 찻잔을 만들고 있었다. 이제 제법 그럴듯한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 씨, 그거 알아요? 당신 요즘 얼굴이 정말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얼음처럼 차가웠는데 그녀의 말에 지우는 물레에서 눈을 떼고 피식 웃었다. 그 얼음, 당신이라는 태양을 만나서 다 녹아버렸나 보지. 그는 흙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다. 서연아, 나에게 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내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겨울이었을 거야. 당신이 내 인생의 유일한 봄이야.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나도 고마워요, 지훈 씨. 내 차가운 흙에 당신이라는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줘서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서로의 세상을 빚어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시련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이겨낸 후 더욱 단단해진 사랑과 신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흙냄새 가득한 두 사람의 작업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강지훈, 겉으로는 차가운 CEO였지만 그는 자신의 보물인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한 남자였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빚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